먼저 자기 자신을 알라.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설파했고, 동양의 대전략가였던 손자도 불후의 명저 손자병법에서 남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물론 이 심오한 격언들이 오늘날 개인의 건강과 운동에 관련된 일을 염두에 두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진리는 동서고금을 넘어 만사에 통용될 수 있듯이 이 현자들의 조언은 오늘날 운동과 건강에 대한 이론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으로 건강을 향상한다는 지고한 목표를 슬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아는 것, 즉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테면 아무리 등산이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 느닷없이 히말라야 산맥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8,000m급 고산 등정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을 것이다. 또 중년을 지난 나이에도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란 말을 듣고, 그때까지 제대로 된 무게 운동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역기를 들다 그만 근육통이 생겨 몇 주간 통증과 씨름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한답시고 어느 날 작심하고 달리기를 한 다음 발과 무릎에 무리가 와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이처럼 건강을 위한 운동을 계획할 때의 예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나 처해 있는 환경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기본이다. 고질적으로 공격은 강한데 수비가 약해서 항상 성적이 좋지 않은 축구팀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결국 감독이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진 채 물러나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이 새 감독은 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차적으로 단점인 수비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겉모습 알기, 몸 쓰는 능력 알기, 질병 상태 알기에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나의 겉모습 알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뚱뚱하다, 말랐다, 근육형이다, 과체중이다, 지방이 많다 등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자기 몸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더 세밀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세부적 평가는 몸의 짜임새와 몸의 형태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편리하다. 몸의 짜임새를 파악하는 데에는 체지방량 측정이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몸의 형태에 대한 파악에는 이른바 신체 배열평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내 몸의 짜임새 파악하기. 과거 오랫동안 몸의 짜임새를 알기 위해 사용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키와 몸무게는 어떤 장소에서나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키와 몸무게에 관한 정보만 있으면 그 사람의 신체 상태를 웬만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을 미리 파악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키는 보통 성장기 이후로 대부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어떤 사람의 현재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데는 결국 몸무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몸무게가 몸의 짜임새에 대한 정확한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몸무게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키에 따라 마르게 보이거나 반대로 뚱뚱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비슷한 키와 몸무게의 사람들이라도 근육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외견상으로나 건강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단순 몸무게 측정에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 체중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허리둘레 측정을 병용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 또한 개인이 계속해서 측정해 나갈 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신체 골격의 차이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키와 몸무게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어 요즘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몸의 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체지방량 측정은 글자 그대로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지표로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최근에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체지방량 측정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계산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부터 비싼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체질량 지수가 있다. 이는 간단한 계산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BMI라고도 한다. 이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지난 2006년 여성 모델들이 지나친 체중 감소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뒤 일부 국가에서 앞으로는 모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체질량 지수가 적어도 18.5 이상이 되어야만 모델 자격을 주겠다라고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 영양조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으면 비만이라고 판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체질량 지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체중 18.5 이하, 표준 18.5에서 24.9, 과체중 25에서 29.9, 비만 30 이상. 체질량 지수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크지만 정확한 체지방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두 번째로 캘리퍼 측정법이 있다. 이 방법은 체질량 지수 계산보다 더 정확하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캘리퍼라는 간단한 도구로 어디서나 손쉽게 체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다. 캘리퍼 측정법 또는 피하지방 두께 캘리퍼 측정법이라고 부른다. 이 방법은 임의의 신체 부위 몇 군데의 살을 손으로 두 겹의 주름이 잡히도록 접어서 캘리퍼로 두께를 측정한 뒤 그 수치를 정해진 산출표에 대입해 체지방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뱃살이나 허리살을 손으로 집어보면서 대략적인 체형 변화를 살피곤 하는데 캘리퍼 측정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형태다. 캘리퍼 측정법은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동일 측정자라도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측정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크다. 세 번째로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 있다. 모든 물체는 정기적으로 저항을 띠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서 전류를 통과시키는 성분은 수분밖에 없다. 전류가 물이 많은 조직을 통과할 때는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그만큼 넓으므로 저항이 적고 반대로 물이 적은 조직에서는 저항이 커지게 된다. 우리 몸의 지방은 약 20%의 수분만 함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75%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근육에 비해 전류에 대한 지방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 즉 전류의 속도가 저항 때문에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그만큼 체지방량이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 우리 몸에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약한 전류를 흘린 뒤 전류가 흐르는 속도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체지방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생체전기 저항 분석법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도 비교적 간단한 체중계 형태부터 정밀한 기계 분석 장치에 이르기까지 생체전기 저항 분석법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보편적으로는 국내 회사인 바이오스페이스의 인바디라는 기계 분석 장치가 병원 검진센터, 보건소, 대형 헬스클럽 등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은 피검자가 분석 장치에 올라서면 손과 발이 닿는 부위에 있는 전극을 통해 전기를 흘려보낸 뒤 인체 저항을 계산해 체지방 및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싼 인바디 대신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중계 형태의 제품도 최근 많이 출시되고 있다. 피검자가 키, 나이, 성별 등을 입력한 뒤 체중계에 올라서면 오른쪽 발에서 왼쪽 발로 전기를 흘려보내 양쪽의 전압 차이, 즉 저항을 계산해 자동으로 체지방량을 측정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체지방량 측정법 이외에도 직접 측정법으로 수중밀도법, 체내 총 수분량 측정법 등이 있다. 이들은 앞서 소개한 방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지만 측정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주로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나의 몸 쓰는 능력 알기. 몸 쓰는 능력이란 운동을 수행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한계를 뜻한다. 즉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바탕이 되는 힘과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서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다양한 항목들이 개발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다. 소방관 등 체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이 중 필수로 요구되는 몇 가지 항목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꼭 의무적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 운동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몸 쓰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해 전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하던 50대가 벤치프레스를 하는 도중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가진 근력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비극인데 실제 이런 종류의 사건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참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량을 무리하게 다루다가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관절이 손상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유연성을 넘어서는 동작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장거리 달리기의 지구력 향상 효과에 집착해 멀쩡하던 무릎 관절이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도 적지 않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50대가 넘으면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육통 정도로 며칠을 꼼짝없이 쉬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만큼 규칙적인 운동에 차질이 생기고 운동을 포기하는 좋은 구실이 된다. 가끔은 운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자신의 몸 쓰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 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나의 질병 상태 알기.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몸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50대에 들어서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의학적 평가를 미리 받아 부작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국가에서도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은 금기였다. 안정은 대부분의 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거나 힘을 쓰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병을 악화시키는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만성질환의 경우 운동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각종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 웬만한 병에서는 적당한 운동을 금기는커녕 권장사항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환자마다 질병 상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운동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자칫 운동요법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쉽게 뛰어들었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의학적, 신체 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